법이나 판사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좀 차가운 법정, 두꺼운 법전, 그리고 뭐랄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엄격한 얼굴, 그런 걸 떠올리실 겁니다. 조금 어렵고 우리 삶이랑은 거리가 먼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법을 다뤘던 인물이죠.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의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인데요. 이 책은 법이 아니라 법 너머의 사람에 대한 아주 솔직하고 따뜻한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이 책 첫 장을 딱 넘기는 순간, 아, 이거 법률 서적이 아니구나, 바로 알게 되죠. 오히려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호의라는 빚을 어떻게 사회를 갚으려고 했는지 그 기록에 가까워요.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정말 역사의 한가운데 서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끝까지 지탱해준 가치가 대체 뭐였을까? 이걸 직접 듣는 경험이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법복 뒤에 가려져 있던 인간 문영배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법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라는 말이 그분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 함께 느껴보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판사님도 우리랑 똑같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또 작은 친절에 감동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요. 소위 초엘리트 법관으로 불리는 분이 평생 평균인의 삶을 지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보통은 더 높은 곳, 더 특별한 삶을 바라볼 텐데 왜 스스로 평균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아주 깊은 부채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대학을 다녔던 시절이 1980년대, 그러니까 민주화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갈 때 이분은 도서관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한 거죠. 나중에 판사가 돼서 민주주의 사회의 혜택은 누리게 됐지만 정작 그 과정에 나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의 빚이 평생을 따라다닌 겁니다. 부채의식이라는 감정이 흥미롭네요. 보통은 잊고 싶어 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감정일 텐데 오히려 그걸 평생의 신조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짐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장인 장모님께 직접 장문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편지요?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저는 앞으로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니 부디 그 뜻을 존중해 주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와, 보통은 잘 보이려고 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이분은 판사가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국민의 삶과 멀어지는 순간 절대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평균인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신념이 수많은 법조항을 냉철하게 적용해야 하는 실제 판결에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자칫하면 좀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영배 판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이 신념이 법을 무시하는 감상주의가 아니라 법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지혜로 나타났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7년의 살자 판결입니다. 그 유명한 판결이요? 네, 신용카드 빚에 쫓기던 한 남성이 결국 절망에 빠져서 여관방에 불을 지른 사건이었죠. 방화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법 조항만 보면 엄벌을 피하기가 어렵죠.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할 뻔했던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기록 너머에 있는 한 인간의 절박함을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됩니다. 부디 살아주십시오. 이 말과 함께 책 한 권을 선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줍니다. 와, 그러니까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은 그 사정을 먼저 헤아린 거죠. 이게 바로 그분의 평균인의 감각이었던 겁니다. 그 깊은 공감과 통찰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 스스로를 돌아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판결이네요. 그럼 그런 따뜻한 시선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호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바꾼 몇 번의 경험이 있던데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 나한테 저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고 몰입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분의 삶을 지탱해준 세 개의 기둥 같은 호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드님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느 늦은 밤에 중학생이던 아들이 버스를 잘못 타서 아주 낯선 곳에 내리게 된 겁니다.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부부는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죠.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때 수화키 너머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드님이 길을 잃은 것 같아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기다리시면 아이가 곧 택시를 타고 갈 겁니다. 심지어 그분이 아들 손에 택시비 하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는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사라지셨대요. 세상에. 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은 정말 완벽한 선이었던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저라도 그런 경험을 했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경험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날 이후 나는 우리 사회에 대해 무한한 충성심이 생겼다. 한 시민의 이름 없는 호의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에게 이 사회를 끝까지 믿고 지켜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동기를 준 겁니다. 작은 선행이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타인에게 받은 신뢰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런데 두 번째 호의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사회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온 지지, 바로 우정의 힘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분이 헌법재판관 시절 다뤘던 사건들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대통령 탄핵이나 4대강 사업처럼 온 나라를 둘로 나누는 사안들이었잖아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거죠. 판결 후에 쏟아지는 인신공격 속에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법률가로서의 소신을 지키는 것과 그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인간적인 고통은 전혀 다른 문제였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오랜 친구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형배야, 너는 법률가로서 너의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그걸로 너 역할은 끝난 거야. 그 이후의 평가는 정치의 영역이지 네가 다 짊어지고 갈 짐이 아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었겠네요. 그냥 너는 틀리지 않았다는 지지를 넘어서 그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의 무게를 덜어준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불행이나 폭력처럼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에 개인이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정이라고 강조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자신의 판단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일종의 심리적인 버팀목이었던 거죠. 사회에 대한 신뢰, 그리고 개인적인 버팀목이 되어준 우정. 그렇다면 그분의 인생 방향 자체를 결정지은 가장 근원적인 호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분이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죠. 남명학습관 설립자 고 김장하 선생에게서 받은 장학금입니다. 단언을 해요. 김장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가난한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 준 걸 넘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물려받은 거더라고요. 어떤 가르침이었나요? 훗날 판사가 돼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후원금을 내밀었을 때 김장하 선생이 받지를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돈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 갚으려거든 자네가 받은 만큼 우리 사회에 갚아라. 이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이 된 겁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대학 시절에 느꼈던 그 부채의식이 김장하 선생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사회에 갚아야 할 빚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찾게 된 거군요. 평균인의 삶을 다짐하고 또 판사로서 늘 약자의 편에 서려고 했던 모든 행동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호의의 경험이 각각 사회에 대한 신뢰, 개인적인 시련을 이겨낼 심,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성, 이 모든 걸 제시해준 결정적인 순간들이었던 거죠. 책을 읽으면서 여러 문장의 밑줄을 그었지만 특히 이 구절에서는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판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는 있다. 이 짧은 한 문장만으로도 그분이 판결문 한 줄 한 줄에 얼마나 엄청난 책임감과 인간적인 고뇌를 담았는지 이게 그냥 느껴져서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지금 꼭 읽어야 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이 책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넘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님께서 정리하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 지점과 맞닿아 있을 것 같고요.
네. 첫째로 이 책은 삶의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요즘처럼 존경할 만한 어른이 드물다고 느껴지는 시대에 이 책은 권력이나 부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좇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원칙과 선의를 지키는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문영배처럼 살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좋은 길잡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어른의 부재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SNS를 보면 다들 성공과 부를 과시하기 바쁜데 이렇게 조용히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큰 위안과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책이 우리 안에 또 다른 무언가를 믿게 해주는 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책은 우리 안에 선함을 다시 믿게 합니다. 세상이 온통 갈등과 혐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사실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호의가 모여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그런 따뜻한 믿음이 생겨요. 책 표지에 절망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정말 책을 덮을 때쯤이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희망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발견하게 한다는 말이 인상 깊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앞에 두 가지랑은 결이 조금 달라서 의외였어요.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셋째 이유는 의외의 실용적인 지혜를 준다는 점이에요. 3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문을 써온 판사로서의 경험이 녹아있는 현실적인 조언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법정이나 혹은 직장 상사 앞에서 자기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결론부터 말하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는 게 좋다는 팁 같은 것들이요. 아, 두 갈식으로 말하라는 그 조언이군요. 그렇죠. 또 재판부에 서면을 낼 때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이나 욕설을 빼야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조언도 있고요. 이게 비단 법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메일을 쓰거나 보고서를 쓸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소통의 원칙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곳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영배 전 재판관의 삶을 통해 어떤 거창한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호의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분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따뜻한 처방전 같아요. 중요한 건 이분의 생각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퇴임 후에도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헌법의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명시하자고 제안하고요. 또 생활동반자법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의 호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낯선 이의 작은 친절이 그분에게 사회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갖게 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건네는 가벼운 눈인사,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설아갈 힘을 주는 가장 큰 호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고 싶어지는 책, 호의에 대하여였습니다.